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일본이 30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 이유가 나카이치 총리의 대규모 확장 정책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이른바 사나이노믹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중일 갈등, 또 독도 발언까지 이 외교적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일본 은행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그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수준이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네네. 네. 네. 30년 전에 어땠었나요? 그때 이제 95년 무렵에 그 플라자 합의라 그래가지고, 뭐 엔화가 이제 엔고가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이번에 0.25% 올려서 0.75% 돼서 네. 1995년 이후에 약 30년 만에 0.5% 이상 이 금리가 올라갔습니다만, 네. 일본은행이 이제 올해 1월에 정책 금리를 0.5%로 한번 올렸었고,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동결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1월달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했잖아요. 올해 올렸다고요? 올해 네. 올해 1월달에 처음 0.25에서 0.5%로 이렇게 한번 올리고 쭉 이제 동결을 했었어요.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지켜본다고 하여튼 지금까지 쭉 있다가 이제 이번에 올린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관세 영향의 이제 전모가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당초 우려했던 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지금 이런 판단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경제에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그렇죠.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나 봐요. 해서 이제 사실은 10월달에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거의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했는데 네. 그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달에 다카이치 정권이 탄생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눈치를 좀 보느라고 눈치를 본다기보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카이치 총리한테 지금 현상을 좀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한 2개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올렸는데 일단은 이제 작년 올해 해서 이제 춘투에서 임금 인상률이 한 5% 됐고 내년도 한 5% 될 것 같다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이제 올려도 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다카이치 총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이유가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엔화 약세가 더 진행돼서 물가 상승이 더 이제 된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사실 금융 긴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금융 완화예요. 근데 금융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 절대로 금융 긴축이 아니라는 거를 다카이치 총리한테 계속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총리 애초 입장은 뭐였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애초 입장은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뭐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돈을 좀 풀자 이거였는데 지금 풀게 되면은 엔저가 더 이제 심화되니까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 생활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정권이 사실은 이걸 원치 않았어요. 엔화 약세를.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 엔화는 좀 강세 이걸 트럼프 정권이 원하기 때문에 그거랑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에 정책위원 9명 전원이 이제 인상안에 찬성해서 이렇게 이제 확정 지은 건데 일단 이제 시장에서 조금 우려했던 거는 혹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글로벌 시장에 파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였었거든요. 작년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괜히 지레 조금 걱정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작년 8월 5일에 뭐 블랙먼데이 해가지고 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일본도 빠지고 우리도 빠지고 대만도 빠지고 역대급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네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학습 효과, 충분한 예고 뭐 이런 게 좀 다르다.
작년 같은 경우 작년 한 7월 달에 일본은행이 금리 올릴 때는 사실은 인상폭은 0.25%밖에 안 됐지만 약간 깜짝 결정에 가까웠기 때문에 네. 준비되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좀 패닉에 빠진 측면이 있었고요. 네. 반면에 이번에는 우에다 총재가 뭐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속. 금리 올리겠다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미 뭐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경제 상태도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는 이제 공교롭게도 일본이 금리 인상한 직후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나쁘게 발표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미국의 이 저 고용과 소비가 꽤 이제 견조한 지금 소프트 랜딩 경로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패닉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도 좀 질적으로 바뀌었다. 어허. 작년에는 워낙 엔저가 이 160엔까지 뭐 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묻지마식 엔캐리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도미노처럼 무너졌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8월달 대폭락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네. 단기 투기성 자금은 많이 정리가 됐고 아하. 현재 네. 남아 있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0.25% 정도의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는 아니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2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런 소식이 맞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금리 인상하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거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2% 넘어가는 거를 제 기억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26년 만이니까 뭐 제가 네. 26년 전에는 이 데이터를 열심히 보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그래서 야 이게 일본이 10년물 금리가 2%를 넘어갈 때가 있나 이렇게 네. 굉장히 놀랐는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경기 부양,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26년도 예산 규모를 역대급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채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이제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국채비라고 해서 왜 매년 국채 이자하고 상환 비용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30조엔 규모 정도 될 거로 보거든요. 국채의 국채 이자와 이자와 매년 상환해야 될 거. 상환된. 요걸 이제 국채비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이 국채비가 한 30조엔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원리금 상환한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렇죠. 네, 예. 네. 그게 지금 금리가 1%만 올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정부가 갚아야 될 네, 빚이 네. 늘어나니까 이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있고 아하.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금융정책 정상화를 하면서 사실 손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일본은행은 한 10년 이상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못 오르게 통제하는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네. 일드 커브 전체를 끌어내렸었죠. 네. 근데 그걸 지금 다 놔버렸거든요. 어허. 그럼 이제 일드 커브가 위로 막 둥둥 떠올라도 일본은행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브레이크 없이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데도 엔화는 약세다. 약세를 계속 띄고 있고 사실 엔화 약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한데요. 예. 지금 뭐 다카이치가 이제 확대 재정을 하고 있고 재정 건전성도 의심되고 또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디지털 적자 규모도 일본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이 달러 수요가 뭐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국장 탈출해서 저기 미국 투자하듯이 일본도 지금 미국 투자하는 저 주린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하여튼 뭐 엔화 팔고 달러 사는 움직임이 네. 강해서 엔화 약세가 네. 좀 심해지고 있죠. 예. 네. 그럼 이제 이른바 사나이노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아베노믹스의 계승을 외치면서 확장 재정 노선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다카이치 총리를 여자 아베다 우리 언론에서 네. 그렇게 소개하면서 예. 아베노믹스나 사나이노믹스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네. 좀 다릅니다. 아베노믹스는 뭐냐면 세 가지 화살이 있잖아요. 뭐 네. 대담한 통화 정책, 기동적인 재정 정책, 네. 뭐 구조 개혁, 성장 전략 이런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통화 정책입니다. 돈 풀겠다는 거고요. 네. 사나이노믹스도 비슷합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뭐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뭐 구조 개혁 같은 성장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예, 예. 있는데 사나이노믹스의 핵심은 적극 재정이에요. 적극 재정. 그러니까
뭐 거칠게 정리를 하면 네. 아베노믹스는 통화 정책, 네. 사나에노믹스는 재정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 아베노믹스는 큰 그렇죠. 축에 있어서 다르네요. 네네. 네. 그리고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네. 시장 중심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을 자유로운 시장이란 전제 하에 예.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규제 개혁이 굉장히 규제를 풀어주는 거 이게 네. 중요했는데 네. 사나이노믹스는 기본적으로 시장 중심이 아닙니다. 정부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멱살. 네, 그러니까 큰 정부 전략입니다. 네. 정부가 그립감을 갖고 한다 이거죠. 딱딱 찍어서 네. 몇몇 기업, 몇몇 산업에게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산업을 키우겠다. 네. 그래서 이제 6대 전략 산업 전략 이런 것들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 네. AI, 반도체, 바이오, 핵융합, 우주 항공 산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정부가 핀셋으로 완전히 강력한 지원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했던 산업 정책 있죠. 네. 그 산업 정책을 부활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의 경제 안보하고 잘 결합이 이제 되죠.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걱정이 일본 재정 적자 심각하다는데 괜찮나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네. 일단 일본 지금 이 사나이노믹스를 만든 사람들은 두 가지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속박이요? 일본 경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저주에 걸려 있었다. 한 가지는 균형 재정에 대한 어떤 압박감. 균형 재정 지켜야 돼 이런 거. 두 번째는 탈원전 해야 돼. 네. 요거 두 개 벗어버리자입니다. 아하. 네, 균형 재정을 왜 지켜야 돼? 이거예요. 다른 나라는 지키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재정을 먼저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제 총부채 가지고 총채무 예.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네. GDP의 230%, 250% 할 때 그게 총채무입니다. 네. 근데 총채무 보지 말자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총채무 안에는 예금이나 외환 보유, 연기금, 연금 준비금, 공공기금 투자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금융 자산을 빼자는 겁니다. 네. 빼면 어떻게? 빼면 그게 순채무거든요. 네.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80% 정도 돼요. 확 줄어드는군요. 네, 근데 미국보다 낮습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빚은 빚이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모라토리엄 선언할 일은 없으니 네. 요거 빼고 우리가 고민하고 아하. 장기적으로 좀 네. 바라보고 빚이 무서워서 지금 투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사실은 탈원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AI 시대잖아요. 이슈가. 전력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다시 원자력으로 지금 완전히 회귀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균형 재정에 대한 압박감을 버리자. 돈 쓸 땐 쓰자. 네. 두 번째는 탈원전 해서는 안 된다. 네. 원자력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돈 집행의 대부분이 이 돈을 많이 균형 재정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원자력, 핵융합 이런 데 돈을 쓰자는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지금 확장 재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국채 금리는 그렇게 상승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균형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고 탈원전 하자는 이거에 대한 일본 국내의 어떤 금융시장의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사나이노믹스에 대한 기대감, 예. 강한 일본을 네.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아끼지 않겠다. AI, 반도체, 핵융합에 전략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26년 예산안이 천문학적인 이걸 지금 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요게 지금 경기 부양책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다카치 총리의 어떤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정책이 네. 방산, 조선, 반도체 이 섹터 랠리를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입이 늘리니까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방산주들이 지금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본은 원래 주식을 100주 단위로 사야 돼서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단위가 네. 너무 크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신니사 제도라고 비과세 통장을 하나 만들 수 있게 지금 정부가 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주식을 넣을 수 있고 보통 일본에서 주식이나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한 20% 세금 내거든요. 네. 근데 요 안에 계좌에 넣어서 투자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니까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 주식 투자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일본 젊은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지금 뭐 5만 엔을 니케이 주가 지수가 뚫고 뭐 예전에는 그런 허황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10만 엔까지도 간다. 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 여론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네.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뭐 여러 언론사에서 나오는데 지지가 보통 60%에서 70%대입니다. 예. 지지하지 않는다가 한 20% 전후인데 네. 일단은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쓰겠다고 또 하고 있고 뭐 이제 재정 문제는 조금 뭐 접어두고요.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하고 있고 또 뭐 중국하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일 갈등이 오히려 이제 다카이치 총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요. 우리 총리가 할 말은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되면서 네. 조금 또 이어지는 게 있고 뭐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거의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저기 의원들하고 식사를 안 한다 그래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혼자서 밥 네. 먹고 네. 공부하고 뭐 이러니까 네. 국민들이 또 어떻게 추진력 보면 하나만큼은, 일 네. 하나는 열심히 한다 이런 네.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일 갈등 지금 초반에는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게 또 갈등이 커지면 또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중일 갈등에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이 뭐 중국이 여러 이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이 여행 가는 거 자제한다든지 유학 뭐 신중하게 뭐 자제한다든지 영화 개봉 상영 연기한다든지 하는데 네. 이게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일본 경제한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 관광객이 줄어든다 해도 뭐 그것도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더 이상 중일 갈등이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세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서로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중국이 일본한테 히토류 수출 규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일본을 때릴 또. 수 있는 확실한 무기죠. 네. 그런데 일본도 이 중국을 때릴 수 있는 무기들이 꽤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게 포토레지스트 같은 네, 거. 네. 일본의 6대 화학회사들이 전 세계 물량의 95%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수출하지 않으면은 중국이 반도체 생산을 전혀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서로 네. 무기를 서로 딱 가지고 서로 겨누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가 조금 더 이 악화되지를 사실은 바라지 않는 측면이 있고 해서 네. 저는 이 정도에서 서로 좀 조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그런 게 이 다카이 총리가 또 우리 독도를 두고 네네. 또 한 발언이 참 네. 좀 당황스러웠죠. 그렇습니다. 네, 좀 왜냐하면은 네. 아니 저 에이펙 회의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기분 좋게 잘 만나고 가가지고 네. 갑자기 뜬금없이 독도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역사적인 좀 사실에 비춰봐도 뭐 국제법상으로도 네. 명백히 일본 일본의 고유 영토다. 영토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황당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건 조금 우리가 이해라기보다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게 네. 요거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타카미 야스히로 의원이라고 네. 시마네켄 지역구 의원이에요. 네. 네. 시마네켄이 어디냐면은 우리로 치면 우리가 독도 주소가 있잖아요.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시마네현, 있거든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조. 다케시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슈화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일본 총리든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이 질문을 받으면 딱 정해져 있는 답변이 있어요. 네. 그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의 고유 영토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다카이치로 하여금 그런 발언을 하게 한 거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우리 언론이 이거에 반응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시료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더 막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걸 사실은 일본 정치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고 한 거라서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보니까 이게 그 출처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다카이치 정부 지지율이
전국 그 여론조사한 결과 73%였고 같은 날 또 니온 게이자의 신문 도쿄 TV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75%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출범 초기고 네네. 많은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기 때문에 네네. 초반에 이렇게 견고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30년 긴 터널을 지나온 일본이 이제 좀 뭔가 바뀐다는 거를 전 세계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그 일본이 나갈 때 우리한테 피해되는 건 없는 건지 우리가 우려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걸 좀 잠깐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예, 일단 네. 뭐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일본 기업들하고 거의 대부분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율 문제하고 연계되면서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있고요. 엔저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수출 기업들의 그렇죠. 가격 예, 경쟁력이 예, 예.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각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한일 경제 협력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통해서 비용을 좀 다운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또 경쟁하고 하면서 좀 섹터별로 산업별로 우리가 현명하게 대화를 해서 조금 같이 맞춰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 일본 지역학부의 이창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